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도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반도체가 다 오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반도체 많은 기업들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희망을 좀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결정도 나왔고 로보택시도 공개가 됐고 또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라는 깜짝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은근히 이슈가 많은 하루인데요. 저희와 함께 잘 정리해보시고 마감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였습니다. 우리가 주 초반에 이 전체적으로 좀 소화를 했고요.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있었습니다. 약 12시쯤부터 테슬라가 관련된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위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이벤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곳에서 로보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 사진이 바로 로보택시의 로보캡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눈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과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이버 트럭보다 크기는 작습니다. 3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는 4천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는 큰 혁신은 없었다라는 게 중점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요. 휠이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고요. 페달도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간소화된 로보택시인데 엔드-투-엔드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쓰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이 자동차가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카메라는 그래도 좀 이용이 많이 되겠구나 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카메라 관련주들은 그나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뉴스가 좀 소멸됐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 다만 한국 시장에 좀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나왔고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하됐을 때 역사적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00년 이후로 미국은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ISM 제조업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특히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동행 관계입니다. 이 말은즉슨 금리는 인하됐지만은 코스피는 내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와 코스피는 함께 동행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금리 인하에 따라서 하락이 나올 때에는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좋았고요. IT 가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반도체와 가전이 모두 다 좋았는데 리스크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선 반도체 괜찮습니다만은 반도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4분기 실적이 하향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모멘텀이 고점 레벨 도달 후에 둔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D램 지수, DXY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2개월 내로 둔화될 전망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DXY 지수는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2개월 내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도 거점 대비해서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물론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반도체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가전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IT 가전 쪽도 함께 만나보시죠.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반도체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는 IT 가전 업종은 포트폴리오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IT 가전 내에서도 수익률도 좋고 배당률도 좋은 실적 잘 나오고 배당도 괜찮은 기업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커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 관련된 종목을 15가지로 추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LS 머티리얼즈 있습니다. 실적 괜찮고요. 배당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미국향으로 좀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CIS, 세 번째로는 비츠로셀입니다. 신흥 SEC까지는 많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7번째 있는 팅크웨어가 또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국면입니다. 반도체 좋고 IT 가전이 좋았던 지난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힌트로 삼으셔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중국 증시 투자 포인트 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이제 좀 지겨워서 그만하고 싶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주는 영향도 작지가 않고요. 또 국내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안 그래도 소외당하는 경향이 요즘에 적지가 않은데 중국 증시의 수급 쏠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왔던 중국 증시 시장의 시선은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2차 기자회견으로 쏠렸었는데요. 한 방이 없었던 중국의 2차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8일에 발표됐던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내년에 2천억 원 위안, 즉 3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 배정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굳이 새로운 걸 꼽자면 이것이었는데 이것 말고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로 끌어서 쓰겠다. 그런데 그 규모가 2천억 위안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시장에서는 3조 위안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별지방채 매각 자금 사용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도 재정 지출 보장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라는 내용 등이 있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수치도 아니었고 또 기대했던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정산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의 펀더멘털이 현재 변함이 없고 여전히 막강한 시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자신감을 보여줄 만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휴장 이후로 급등 출발했던 중국 증시도 하락 반전했고 우리 증시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책 효과가 너무나 짧게 나타난 것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중국 증시 일제 1에서 2%대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실망해자 중국 정부에서 오는 12일에 공개 브리핑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국경절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12일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에 따라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결국 내일 12일에 있을 브리핑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중국 증시 방향 그리고 우리 증시의 수급 방향성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확실한 재정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또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국경절 소비도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국경절 소비 판매 규모가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이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표였기 때문인데 1.4조 위안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1.5조 위안 수준이었는데 이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고요. 중국의 내수 소비가 장기 소비 성장 트렌드에서 하향 이탈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소비자의 실제적인 소득 감소에서 초래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충격과도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에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2020년대 이후로 급감했고 이에 따라 소매 판매 증가율도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기에는 좀 유언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현재 더 우세한데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중국 증시가 현재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신중한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추가 부양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또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국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구체적으로 상승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양 정책이 앞으로도 한 3에서 5개월간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실물 지표의 개선도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중국 증시 향방도 함께 지켜보시죠.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일 저녁에 동시에 발표된 미국의 CPI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습니다. CPI 지표보다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등한 점을 더 우려 요인으로 반영하며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지표의 민감도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작은 매크로 지표에도 민감도가 높은 증시 환경은 이어지겠지만 최근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고려해 본다면 연준의 점진적 통화정책 완화인 11월 25bp 인하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국내 증시는 큰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내렸으나 미국 연준의 9월 기준금리를 50bp 내리며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이미 증시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금일 오전에 진행되는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를 소화함에 따라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업종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대금 부진 속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며 수시로 업종별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업종별,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예, 리가켐 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리가켐 바이오가 10일 일본 제약기업 오노약품공업과 2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켐 바이오는 차세대 항암 기술인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후보 물질로 LCB97을 개발해 왔는데 이번에 오노약품공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으며
오노약품과 ADC 플랫폼 컨듀오를 이용한 물질 발굴 및 공동 연구 기술 이전 계약도 맺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을 동시에 기술 이전한 첫 사례며 아직 임상 연구에 돌입하지 못한 전 임상 파이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9,4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다시 한번 리가켄 바이오의 플랫폼 가치를 증명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이번 계약 체결은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향후 추가 기술 이전이 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크며 임상이 진행되면 리가켄 바이오의 신약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매수가 12만 3천 원 부근에서 보시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 목표가 14만 원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번 K바이오의 저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준 리가켄 바이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에 오늘 주목하고 있을까요? 최우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KB금융.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KB금융을 줄매수하는 것도 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LG전자,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상승 탄력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매도로 우위를 현재 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우선주,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ABL 바이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은 바이오 기업이기도 합니다. 연속성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HPSP,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두 다 닿는 것이 아니라 최근 외국인 투자자는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HK노엔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2, 세 번째로는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네 번째로는 휴젤, 다섯 번째로는 V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도 좀 매도하는 기업들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담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이버,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기아 이름 올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함께 KB금융 계속해서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주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CS윈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프트업,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 네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 관련주들을 매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원익 IPS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퓨처캠, 세 번째로는 HPSP 이름 올리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 내에서도 삼성전자향을 이렇게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지아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YC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밀리의 서재,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세 번째로는 HK이노엔, 네 번째로는 ISC, 다섯 번째로는 DI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세 가지 종목 짚어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경동나비엔입니다. 오늘 관련 리포트가 하나 나오기도 했는데 북미 지역의 고성장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전망 받아가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북미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뭔가요? 지금 바이오만 가는 더러운 세상에서 아주 독야청청 보일러주로 가고 있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바이오만 가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안 하면은 지금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지금 그쵸 삼성전자 막 마음 아프고 막. 근데 지금 경동나비엔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일러 댁에 아버님을 놓아드릴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그게 원래 귀뚜라미 보일러 CF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린다고. 네.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워낙에 이제 그 워딩이 너무 귀에 쏙쏙 꽂히다 보니 보일러주 할 때마다 보일러 댁에 뭐 어머님 놓아드릴게요.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놓아드릴게요. 이렇게 쓰이는데 네. 경동나비엔의 CF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인데 둘이 이제 경쟁 관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쟁 관계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 정수기 시장도 그렇고 코웨이랑 뭐 청호나이스 무슨 LG 뭐 쿠쿠 맨날 싸워봐야 의미가 없는 게 이게 파이가 커야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방 안에 사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의 볼따구에는 사탕을 뺏어 먹지 않는 관계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유의미한 경쟁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저기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방 안에 사탕이 다 떨어지고 서로의 볼따구 안에 있는 사탕만 남았을 경우에는 이제 피 튀기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볼따구 안에 있는 사탕을 뺨을 때려가지고 뺏어야 되거든요. 그게 몇 개 있죠. 우리나라 통신업종. 그렇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파일을 확대할 데가 없으니 서로 무슨 요즘에 워낙에 많잖아요. 유튜브 키시면 전부 그 광고들 대부분 유튜버들이 하는 광고 제일 많은 거 뭐예요? 인터넷 비교하는 광고들. 그쵸? 뭐 여기로 옮기면 40몇만 원 주니 여기로 옮기면 47만 원 주니 무슨 뭐 거기다 TV를 바꿔주니 서로 그렇게 껴넣으면서 이제 다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하고 통신사 막 몇 개씩 가입되어 있잖아요. 핸드폰도 몇 대씩 있고. 그 통신업종은 대표적이고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교체해 주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겠어 돈을. 정수기 무슨 저기 통신사 다 그런 거잖아. 렌탈 전부 그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쵸. 보일러 이쪽도 마찬가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보일러가 집에 뭐 중앙난방도 있고 뭐 지역난방도 있겠지만 지역난방 하시는 분들 보일러 다 되어 있지. 요즘에 뭐 요즘에도 연탄 떼는 사람 있지만 뭐 별로 없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지금 아궁이에 숯불 떼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저 코웨이 같은 정수기 업체도 그렇고 경동나비엔 같은 보일러 업체도 그렇고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은 이렇게 경동나비엔처럼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바이오도 아닌데 경동나비엔이 지금 무슨 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내놓거나 무슨 뭐 줄기세포 치료제를 내놓고 뭐 이러지 않아요. 무슨 보일러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로 나가서 뚫었다. 코웨이도 지금 해외로 나가서 뚫으니까 주가가 좋아요. 경동나비엔이 이제 콘덴싱으로 유명하죠. 맨날 콘덴싱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나간 열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한 번 더 쓰는 그런 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동나비엔이 미국을 처음에 팠는데 이제 처음에 온수기, 그러니까 온수랑 난방이 있는데 온수기 시장이 먼저 터졌어요. 온수기 시장이. 이 미국이 단독주택이 많고 다 목조주택이고 플로리다 이번에 태풍 왔을 때부터 보면은 나무 잔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고 이러다 보니 이런 그 온수 난방 시설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처럼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간식 온수기 NPE 요게 굉장히 지금 잘 됐습니다. 북미의 난방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고 낮은 가스압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면 제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경동나비엔의 이 기술력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적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현재 미국은 주로 쓰고 있는 게 저장식, 저탕식 온수기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온수 사용을 하려면 저장식이니까 온수 저장 탱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데우다 보니 그 안에서 그 탱크와 또 연결되는 관들, 금속관이 금방 부식이 돼서 녹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덴식 순간식 온수기 요거를 이용하면은 탕에 있는 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물을 쓸 때마다 순간적으로 온수가 데워지는 거라 이 저탕식 온수기에 비해서 이 에너지 소비 효율도 높고요. 녹물이 발생하는 일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탕식 온수기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78% 수준인데 콘덴싱 온수기는 92% 이상입니다. 그래서 온수기 시장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닥이 그 장판이신 분도 있고 마루신 분도 있는데 그 맨 밑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S자로 그 난방 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데우는 거죠. 온돌식이죠. 온돌식. 네. 따뜻한 물이 그 관을 타고 그 난방 지역 난방 하시는 분들 온수 버튼 누르면은 뭔가 끓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바닥에 그 온수 배관에 물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공기를 이용합니다. 공기. 이게 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 공기를 이용해요. 보통 퍼네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야 추우니까 보일러 좀 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turn on the furnace 이럽니다. 그래서 퍼네스를 키는데 우리나라 보일러가 그 미국의 퍼네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퍼네스는 우리나라 보일러는 아까 전에 그 땅에 박혀 있는 관에 있는 물이 따뜻해진다고 했는데 얘네는 집안에 덕트가 있어요. 덕트. 네. 덕트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 따뜻한 바람을 가지고 온 집안에 흩뿌려주는 거죠. 흩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스가 퍼네스를 통해서 연소되어서 배기가스로 직접 가열한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불연소된 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그걸 마실 경우에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에는 컨덴싱 하이드로 퍼네스,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실내로 공급하다 보니까 촉촉하기도 하고 유해가스 문제에서 안전해요. 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요거를 공기로 데피는 거를 완전히 뜯어 고쳐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온돌식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저기로 한 거예요.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넣은 거죠. 얘네는 지금 그냥 따뜻한 바람을 넣은 거고 얘는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넣은 거예요. 약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온수와 난방 시장을 점령을 하면서 북미 시장 매출이 지금 수출 매출이 70%인데 그중에 60%가 북미 수출 매출.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 굉장히 잘 나가서 경동나비엔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흐름을 가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한철 관련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공기 환기 시장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 환기, 공기청정기랑은 완전 달라요. 지금 경동나비엔에서 하는 거는 아예 그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빼버린 다음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이미는 형태거든요. 공기청정이랑 완전 다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그 2003년인가 2004년 후에 그 많은 아파트들은 위에 그 공기 환기 동그란 거 하나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화재 감지기가 아니라 공기 환기 시설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거를 경동나비엔의 나비엔 그 청정 환기 시스템으로 바꾸는 지금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공기청정기보다는 훨씬 비싸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이제 신선한 공기를 완전히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가정집뿐만 아니라 요즘에 새로 만들어지는 대형 건물들에는 아예 경동나비엔에 맡겨가지고 전체 환기 시스템을 나비엔에 하는 이 금액 프로젝트 금액이 크죠. 그래서 경동나비엔은 사계절 환기 시스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점수도 지금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데운 공기를 제공하면서 북미의 마음도 사로잡았고 공기 환기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경동 나비엔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주가가 하반기 들어서 2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핫한 거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탈모 치료제 파이프라인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탈모 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죠? 네. 많으신가요? 물으려다가 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많으신데 물으려다가 네, 그냥 저도 일반적으로 많아요. 튼 거 같은데요? 네,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그 요즘에 바이오가 너무 잘 가다 보니 온갖 바이오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사자랑 호랑이, 코끼리에 해당되는 바이오가 가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막 오소리, 도룡뇽, 도마뱀, 무슨 가재 이거 해당되는 온갖 바이오가 다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거를 이제 지금은 워낙에 알테오젠이라는 1등주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 가는데 이게 만약에 1등주가 무너질 경우에는 조심해야겠죠. 이런 이제 주변주들까지 다 가는 이 현상이
1등주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어쨌든 올릭스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릭스 OLX, 올릭스니까 OLX죠. 제품명이 나오기 전에는 후보 물질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앞에다 붙이잖아요. OLX 104C 이게 호주에서 일상 임상시험 진행 중인데 이게 바로 안드로겐성 탈모증, 남성형 탈모증입니다. 이게 뭐 다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옆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M자형 탈모도 있고 있는데 안드로겐성 탈모증이 있는 건강한 남성의 정수리 근처에다가 OLX 104C를 핀의 주사로 직접 넣었을 때 이거를 지금 평가를 하는 건데 모든 환자 투약이 마무리가 됐고요. 8주 동안 피험자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단계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뭐 이상을 진행하던가 아니면 일상의 결과를 가지고 뭐 기술 수출하던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원래 기존의 치료제들은 어떠냐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5알파 환원 요소 요즘에 바이오주를 워낙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뭐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바이오주 이게 어렵죠.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자, 반도체도 처음에 반도체는 지금 거의 뭐라 그럴까? 반도체는 지금 1등주예요. 우리나라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성장주가 아니라 반도체는 어느 분야에서도 모두 다 쓰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 용어도 잘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도 HBM을 맨날 같이 듣다 보니 매일 하루에 100번씩 듣다 보니까 이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켓을 쌓는 걸로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옛날에 정말 비스켓을 들고 나가지고 거기 지렁이를 껴가지고 HBM을 설명했어요. 과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니더라도 복잡하게 설명해도 100번 듣다 보면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지금 바이오는 성장주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오다 보니 이 용어 자체가 대백과 사전 수준이에요.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인데 사진도 없는 사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이 용어를 이해하려면은 자, 뭐 뭔가 이게 살펴봐야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네. 근데 테스토스테론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DHT라는 걸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DHT 안드로겐 수용체와 만나서 모낭이 작아지고 모발이 약해지면서 탈모 현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시아로 알려진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기존 탈모 치료제는 5알파 환원 효소에 작용해서 DHT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의 탈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DHT라는 그 물질을 억제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탈모 치료제가.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약물 지속 시간이 짧대요. 그럼 약물 지속 시간이 짧으니까 자주 복용을 해야 된다. 자주 복용을 하거나 뭐 주사를 찔러 넣거나 해야 된다. 그래서 DHT는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피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에서 합성을 억제할 때 여러 부작용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그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야, 탈모 치료제 나 먹기 싫다. 왜냐면 나 발기부전 일어난다. 그게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아까 DHT는 강한 남성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DH 합성을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기존 탈모 치료제가. 네. 그러면은 강한 남성 호르몬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발기부전이 올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으로. DHT를 억제한다는 것은 강한 남성 호르몬, 아까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남성 성기능 저하가 대표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가임기 여성이 사용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릭스의 OLX 104C는 DHT를 합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드로겐 수용체를 만드는 mRNA를 분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단점이 없어지는 거죠. 네. 약물이 탈모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릭스 OLX 104C는 DHT 합성 억제 방식에 비해서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돼요. 탈모에만 국소적으로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발기부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발기부전이 걱정돼서 탈모를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거잖아. 강요를 받는 거잖아. 야, 나 어떡하지? 나 머리카락이 없는데. 근데 내가 고자라니 이거 싫다. 그런데 내가 고자라니를 네. 그걸 대신에 나는 그래도 머리가 있고 싶다. 어차피 너 둘 중에 하나 포기해. 너 어떻게 할래? 이건데 네. 이거는 둘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OLX 104C는 지금 임상 1상까지 진행됐지만 이걸로 하면은 탈모나 발기부전 둘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자주 투여할 필요가 없다. 지속 시간이 길다.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비만 치료제 OLX702A가 있습니다. 이것도 호주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인데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지금 이 일라이릴리도 노보노디스크도. 근데 이거는 GLP-1 관련하고 달리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장점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맨날 위고비 맞아도 위고비 맞고 같이 식이요법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맞고 안 하잖아요. 바로 요요 현상 불어서 일론 머스크 요즘 봤더니 또 뚱뚱해졌던데 지금 분명히 주사를 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GLP 관련 약물과 틀리 OLX702A는 요요 현상 부작용이 적다는 거. 어쨌든 일상이긴 하지만 요런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임상 성과 결과 보여줄지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타모 사이언스입니다. 지금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아스템 캐몬 우리 살펴봤던 종목이죠. 종목인데 그 기업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분석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얘네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영어 단어 알파벳이 더 많아서 더 복잡해요. 네. 자, 일단 그거는 얘네의 계획인데 돈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읽진 않겠어요. 자, 이게 왜 떴냐면 코아스템 캐몬이 그때 코아스템하고 캐몬이라는 회사가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캐몬이라는 회사가 CRO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기관. 그러니까 비임상, 동물 대상으로 쥐나 패럿이나 원숭이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얘네한테 맡기는 거죠. 얘네는 이제 동물원을 키우고 있어요. 동물들을 막 키우고 있다고 해요, 지하실에. 그 동물들을 대주고 이 비임상 시험을 대신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 코아스템 캐몬의 캐몬 부분, 비임상 임상시험 수탁 CRO 사업부랑 얘네 앞타머 사이언스 CRO 분석센터랑 힘을 합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앞타머 사이언스의 CRO 분석센터에서는 항체 약물 접합제, 바로 ADC죠. 그다음 펩타이드, 그리고 올리고 헥산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 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분석 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같이 체결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왜 부각이 됐냐면 지금 펩트론이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네. 펩트론이 그 스마트 대포라고 그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려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싹센다는 하루에 한 번 주사 맞는 거였고 위고비는 한 주에 한 번 맞는 거였잖아요. 이거를 펩트론의 기술을 이용해서 한 달 이상으로 늘리는 요런 거에 대한 비전이 지금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펩트론이 오르니까 아까 전에 올릭스에서도 비만 치료제가 있었잖아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보다 훨씬 뭔가를 바꿔서 지속 시간을 늘리거나 요요 현상이 없거나 한 단계 더 발전된 거를 만드는 뭔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나 그 물질을 임상시험 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다 오르는 거예요. 펩트론이 오른 후광 효과, 낙수 효과로 지금. 그러니까 앞타머 사이언스, 올릭스도 다 펩트론이 1등주가 워낙에 강하게 가니까 비만 치료 후보제 물질이라던가 비만 치료제를 더 강화시키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오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만 및 대사 영역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바로 세마글루타이드 이걸로 맞는 게 다 위고비 싹센다 이런 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5년 동안 19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 의약품 관련해서 펩트론 이 후속 그 주자로 지금 얽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무슨 오소리 뭐 다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지금 9월 12일 날 유상증자 245원 규모 유상증자를 증권신고서를 넣었는데 반려를 당했고요. 그래서 9월 17일 날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또 10월 7일 날 수정된 증권서를 또 제출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대기 중인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240억 원을 가지고 하려는 어떤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총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을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납입일이 기존 11월 1일이었는데 아까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냈기 때문에 요 납입일도 12월 12일로 또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거 성공 못하면은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가 지금 뭐 요런 굉장히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총알이 실탄이 없어서 진행을 못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이 정정신고서가 통과가 안 되면 유상증자가 규정상 철회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네. 지금 오늘 오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펩트론이 워낙에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막 그 파장이 넓어져가지고 주변부까지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실을 따져봐야겠죠. 이걸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요게 과연 시장에서 지금 로드맵을 진행할 수 있는 실탄이 있는 것인가? 요거를 확인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펩트론을 1등주로 보고 그게 무너지면은 주변부에서 굉장히 좀 옅은 색채인데 얽혀서 오른 것들은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장중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변동성에는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종목을 따져보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대일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고려 아연과 또 MBK 파트너스 영풍 쪽의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고려 아연 측에서 이사회를 열었고요. 또 금감원 측에서는 계속해서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이러한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이 경영권 분쟁 계속해서 저희가 매주 지금 거의 매주 맞아요.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또 상황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또 전달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존의 공개 매수 조건을 좀 변경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기존에는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이것을 89만 원으로 올리고 또 물량도 더 많이 매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자체가 기존에 한 2조 6천억 원대에서 이제 3조 한 2천억 원대로 한 6천억 원 가까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에 대해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일 임원회의에서 공개매수 과정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시 이전에 공시 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거나 또는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는 등의 그런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 또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금감원은 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또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 이렇게 세 가지 위법 행위 여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런 과열 경쟁으로 인한 기업 가치 훼손 그리고 투자자 피해 이런 것들을 우려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뭐 고려 아연을 두고 현재 경영권 분쟁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최실가와 장실가가 공개 매수 조건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측의 공개 매수 가격 인상, 그러니까 83만 원에서
89만 원 오늘 오전에 정해진 건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똑같이 고려아연 측이나 영풍 MBK 측 모두 83만 원으로 동일했거든요. 하지만 매수 가격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조건이 다르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매수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인데 투자자들에게는 배당 소득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그 투자 금액이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거의 50% 가까운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영풍 MBK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0.35%의 증권거래세 그리고 거래 차익의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좀 다른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영풍 MBK 측의 공개 매수에 응할지 혹은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할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세율만 보자면 일단은 큰 손들의 경우는 영풍 MBK 그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또 해외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영풍 MBK 연합의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자체가 또 아예 없어지는 또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구조의 차이였기 때문에 같은 가격, 만약에 이제 오늘 고려아연의 만약에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이 없었다면 같은 83만 원이었다면 이렇게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공개 매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 것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세금이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려아연은 오늘 아침에 공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올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려아연이 더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됐던 간에 승자의 저주에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고려아연도 그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결국 회사에 지금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 주주들의 일반 주주들의 그 주식을 이제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나고 나면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결국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것이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더 낱낱이 살펴보겠다,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영권 방어에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주들이 이렇게 되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재무 부담, 또 승자의 저주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금융감독원이 결국은 이제 조사를 하겠다,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양측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그 해당 어느 쪽에든 불공정 거래 행위가 포착된다면 그 해당하는 쪽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역시 투자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 혜택, 또 매도 시기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공개 매수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볼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MBK 쪽에서는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려아연은 89만 원, 영풍 MBK 지금 83만 원으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고려아연의 결정, 이제 오늘 있었던 이사회 결정, 그리고 금감원의 조사 결과, 또 투자자들의 선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현재 구간에서는 8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날까지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 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보니까 첫 번째 현장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현대차가 잘못해서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기술 유출 범죄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지를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직접 가서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스터디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술 유출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장 또 서울중앙지검의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등 검사 8명이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해서 산업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또 연구원들로부터 기술 유출 우려, 어떤 부분들,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잘 또 살펴봐야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청취한다는 생각이고요. 검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뭐 다른 국내 대기업들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그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그런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이제 발벗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그만큼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의 피해가 아무래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들, 통계들을 살펴보면 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쉽게 저희가 뭐 이때까지 전해드렸던 그런 소식들 또 뉴스 여러분들이 접하셨던 뉴스들만 봐도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기술 유출 범죄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잠재적인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핵심 기업, 핵심 기술들이 뭐 중국이랄지 여러 다른 해외의 기업들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규모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유출된 기술 3개 중에 2건은 그러니까 65% 정도는 중국으로 향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43명에 달하고요. 이런 수치는 지난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8명에 달하는데 역시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 1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벌써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외 유출이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이 49건이었고 이를 포함한 산업기술은 165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보면 기술 유출 범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더욱더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검찰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현대차 그 남양연구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도 하나의 또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한미 간 기술 보호 관련 법제를 비교한다든지 또 벤치마킹 연구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9월에는 이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이 기술 유출 범죄 수사지원 센터를 이전하는 등 그런 어떤 좀 조직 체계를 조금 개편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법적 제재도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양형 기준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국가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그렇게 양형 기준을 최근에 또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뭐 기술 유출 전담 검사를 또 교육한다든지 관련 세미나를 연다든지 그렇게 전문 좀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빙그레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빙그레 자회사가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수를 해서 빙그레 자회사가 됐는데 이 혜태 아이스크림이 오너 가족 소유의 물류 계열사 제때와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이슈가 이제 생긴 건데요. 거기다가 3세 경영 리스크까지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지난 6월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 사장은 2014년 입사 이후에 빠르게 승진해서 올해는 사장직에 올랐는데 이번 사건으로 좀 빙그레의 3세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좀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빙그레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이 오너 가족 소유의 물류 계열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너 가족 소유 물류 계열사는 김호연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지 혹은 이를 통해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더불어서 공정위 대구사무소에서는 이 혜태 아이스크림의 거래 변경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사의 범위가 좀 확대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빙그레는 또 어떠한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빙그레 측에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2021년에도 유사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빙그레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급법 위반 여부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김동환 사장의 경찰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뭐 빙그레 측에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빙그레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 또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좀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대화형 AI 서비스를 곧 출시합니다. AI 시장에서 네이버 등 경쟁사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다가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개발자 컨퍼런스인 if 카카오 AI 2024를 개최합니다. if 카카오는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진행되어 온 행사이고요. 카카오 그룹의 기술 비전을 알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있습니다. 올해 핵심 주제를 AI로 선정을 했고 여기 자리에서 신규 대화형 AI인 카나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카나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최대 장점인 친숙한 카카오 캐릭터들을 통해서 AI가 이용자의 메이트, 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I가 직접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AI 앱이 아닌 카카오의 앱이 아닌 AI 별도의 앱으로 연내 정식 출시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주로 광고 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카나나 역시 어느 정도 트래픽이 확보되게 된다면 광고 수익으로 수익화를 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화형 AI 시장은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대화형 AI 시장의 규모가 올해 132억 달러 수준인데 다가오는 2030년에는 500억 달러를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AI에 대한 카카오의 도전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승부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하나증권이 카카오에 대해서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카카오의 본업 성장과 AI 서비스의 가능성이 바로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주가의 키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시 직후는 이 카나나가 트래픽 확보에 집중하면서 수익 기여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국내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강점이 있고 국내에 B2C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앱이 아직은 부재하기 때문에 별도 앱으로 트래픽 유입을 유도한다면 앱에 대한 구체화와 초기 트래픽 확보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카카오 앱을 잘 활용한다면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로 읽히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연도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도 겹쳐지면서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밑돌 것이란 전망 받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AI 친구라는 이 카나나가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있는 카카오에게 한 줄기 빛이 돼줄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현재 구간에서 1%의 상승세, 14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뭐 금리 인하랑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뭐 내수시장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부분들, 이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근데 판단하고 엄청 있고요. 세게 반응이 오진 않네요. 아, 그렇죠. 뭐 첫날이고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뭐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절반 이상입니다, 솔직히. 그죠. 좀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제 중소형주들만 단타를 치고 뭐 데이트레이딩 물량이 많았는데 요즘에 대형주도 너무 많아요. 이거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뭐 오늘 어제 상승한 종목이랑 오늘 상승한 종목은 다른데 업종이랑 다른데 수급들의 움직임은 똑같아요. 예, 그런 흐름들을 제가 요즘 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형주들도 지금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분명 금리 인하한 부분들은 다음 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에 좀 긍정적으로 물량들이 좀 더 강력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종목 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네. 자, 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을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부분들인데, 자 위에 보면 이게 오실레이터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 오실레이터란 이게 지금 보면 CADM 관련된 이제 방향성을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인데 여기 보면 시그널선이 있고 그리고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초록색 선이 보면 이제 시그널선이고 빨간색이 오실레이터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는 시그널선을 오실레이터가 위로 움직여야지만 추세가 상승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뭐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오늘 나온 뭐 금통에서 나온 금리 인하 부분은 분명 건설사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요즘 뭐 상반기도 마찬가지였고 뭐가 제일 문제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공급량을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공급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 뭐 건설 관련된 지수 움직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9월달에 딱 저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 건설 지수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순간은 이제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침에도 제가 아침 개장 방송도 출연했었는데 개장 방송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분명 건설사들이 움직일 것이다. 물론 오늘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차트 보시는 것처럼 1.2%. 장중에는 그래도 3.6%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삼성물산이 3% 이상 올라간다면 거의 일반 뭐 중소형주 상한가 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삼성물산이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윗꼬리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흐름들이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많이 수급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계속 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PF 자금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저는 뭐 GS건설도 좋고 소위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포트폴리오가 그래도 좀 약간 분산되어 있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건설이 차지하는 부분,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3.8%입니다. 절반 이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장 많은 쪽은 이제 상사 쪽이죠. 무역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이 대략적으로 한 48.4% 정도 전체 매출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은데 포트폴리오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 쪽 부분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까지 지금 현재 건설 관련된 내용들, 수주 물량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는 게 단순하게 빌딩만 짓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플랜트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사가 또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뭐 계열사 중에 삼성 E&A라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UAE에서 뭐 원전 수주를 했을 때도 동사가 참여해서 같이 뭐 지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은 분명 오늘 같은 날은 뭐 이렇게 좀 단기 반등했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삼성물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GS건설도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올라가고 대우건설도 올라가고 건설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그에 대한 건축 관련된 기자재들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삼성물산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만나보고 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업 만나보시죠. TBH 글로벌입니다. 이 기업은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300억 원대 미만입니다. 299억 원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박서지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좀 시장이 좀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역시 좀 이제 중소형주를 노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TBH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의류 업체지만 이 캐주얼 브랜드 두 개, 마인드 브릿지와 이제 베이직 하우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직 하우스가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여성 의류 브랜드 주시, 주디 이렇게 세 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 쪽에 일찌감치 지출하면서 이제 중국 쪽 매출이 한 7천억 원대까지 늘어나면서 굉장히 호황을 달리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이제 한류를 좀 죽이면서 이제 같이 좀 몰락한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법인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국 사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이던 이제 매출
매출을 이제 온라인 쪽으로 유통망을 좀 개편을 하면서 지난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일단은 이 베이직 하우스랑 이제 마인드 브릿지라는 어떤 이 브랜드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법인을 새롭게 이제 2020년부터 만들어서 말레이시아 쪽에서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이제 화교계 중국계 인구가 한 2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지도를 이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이제 미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재무 구조를 조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까지도 같이 좀 챙겨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도 지금 흑자 기조로 좀 유지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낮춰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현재 지니고 있는 상황에 지금 보시면 자본 총계가 626억 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아침 300억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주가는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주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가면서 횡보 국면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12일 날 이 중국이 3차 경기 부양책 발표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도 이 의료 쪽, 이 의료 업종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TBH 글로벌도 같이 동반 상승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뭐 1,43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단기 시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조금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BH 글로벌 현재 구간의 주가가 좀 부담이 없다, 상승 탄력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입니다. 드디어 이제 2022년부터 진행되던 소송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측에서는 휴젤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 오늘 장중에는 거의 27만 원대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박수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뭐 현지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뭐 휴젤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필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미국이고요. 전체 생산량의 소비에 있어서 60%까지 거의 압도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물론 엘러간이 있어요. 미국에 엘러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이 2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엘러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휴젤이라든가 그리고 대형제약도 마찬가지고 메이톡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진출을 하고 그에 따른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이제 엘러간이 가지고 있던 압도적인 80% 시장 점유율이 점점 깎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깎여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휴젤이라든가 메디톡스라든가 그리고 대웅제약이 지금 이제 채워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을 보면서 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급 자체가 오늘 뭐 승수하다 보니까 갭 상승을 10%나 좀 했던 부분들이었고 너무나 기분 좋은 시작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수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금통위에서. 금통위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여러 많은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겠지만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제약바이오 쪽 또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일시불로 약품을 사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분할로 뭐라 하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네. 예, 대출을 안 받다 보니까 제가 상환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약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약을 사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참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휴젤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이 이게 약값이 보통 뭐 한 달 동안 복용한다면 바이오시미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최소 몇백만 원이면
그리고 좀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몇 천만 원입니다.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1112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다들 어떻게 보면 소위 할부를 해서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직수입하려면요. 2천만 원이 넘어요. 한 달 동안 복용하는 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휴재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휴재 빼고는 솔직히 메디톡스라든가 뭐 대형제약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고 휴재 또한 다시 한번 더 터닝 포인트 만들어줄 거니까요. 혹시나 오늘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출해보신 적이 없는 박수원 대표님. 휴재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국내 뉴스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4년 전에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 역대로는 5번째이고요.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는 최초의 수상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수상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소식에 집중하면서 열광했는데요. 특히 AP통신의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오리지널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강의 수상을 함께 엮어서 보도하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문학계와 한국 출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출판계에는 한강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전국의 온라인 서점 웹사이트가 한강의 작품을 검색하는 독자들로 인해서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강의 작품이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예스24의 국내 도서 종합 베스트 순위를 봐도 한강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던 날 1위가 소년이 온다, 한강의 작품, 2위도 한강의 채식주의자, 3위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요 출판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책회의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물려드는 주문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다산 네트워크스가 한강의 주요 출판사인 창비의 출판 물류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크게 급등하는 등 주목을 받았고요. 또 이 밖에도 예스24와 밀리아 서재 등이 급등하면서 판매량 급증 전망에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자랑스럽게 전해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관련주들도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기업으로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GS건설을 가지고 오셨는데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 또 GS건설 사실 장중에는 19,000원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는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계속해서 좀 지분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원래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대형주들은 원래 잘 안 노리는데 네. 노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슈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3분기까지 12,000 가구를 분양하면서 연간 목표치를 벌써 87%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자회사인 이제 GS 이니마 이게 종합 수처리 회사인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이 매수를 원하는 기업들과 논바이딩 오퍼, 즉
법적 구속 없이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각이 이제 좀 가까워진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GS 엘리베이터도 현재 또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금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 모듈러 주택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지를 강력하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 흐름만 좀 잘 보였으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좀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좀 다 잔뜩 달리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상승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눌렸을 때 대략 한 17,900원 정도 자리에서 17,0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8 영업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이전 주가 정도 수준까지 이제 다가오는 어떤 그런 흐름을 이제 일목균형표상 있기 때문에 한 다다음 주 정도에부터 다시금 또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여러분들이 한 평단만 17,9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만 잘 모아가신다면 이번 달 한 말일 정도 수준 또는 다음 달 정도 수준에 이제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그런 식의 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 박수건 대표님께서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 가깝게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금리 인하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많은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상당히 좀 수혜가 된다는 부분들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걸 현금 캐시로 주고 살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다 신용으로 통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분명 국내에서도 많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냐. 물론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시밀러 내수 시장은 엄청나게 작습니다. 엄청나게 작아서 거의 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지금 해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CMO 사업도 하고 있고 CDMO 사업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뭐 보면 글로벌 탑 20에 들어가는 제약사 중에 17곳이 이제 고객사로 확보가 된 부분들인데 이번 재밌는 게 미국과 유럽 쪽에 좀 집중하던 부분들이 일본 쪽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많은 일본 쪽도 지금 현재 진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끌어올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CMO 사업 쪽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론자라는 회사가 가장 1위 업체입니다. 론자 같은 경우에는 또 로슈라는 회사의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지분의 일부 사업을 또 인수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시 바이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R&D 센터라든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R&D 센터를 매각 이슈가 나왔죠.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들어올 때 가장 좋아하는 회사가 바로 갤럽 조사에 의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부분과 그리고 계속해서 지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번 3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 실적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3바 듣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CM인데 오늘 장중에 6,89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이제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고요. 좀 몇 가지 또 이슈가 또 존재해서 갖고 나왔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상승이 나오다가 좀 밀리고 있네요. 근데 차라리 잘 됐어요. 지금 가격부터 매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동국CM은 이제 냉연 사업 부분과 동국제강의 냉연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이제 재상장된 업체인데 이 가전, 건자재, 자동차, 이 전기용 냉연 제품과 그리고 컬러, 강판, 도금 강판, 냉연 강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특히 이제 상승력이 나왔던 이유가 세계 최초로 이 자연 상태에서 무해 물질로 분해되는 이제 친환경 컬러 강판 보호 필름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좀 단기적인 수급이 붙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좀 눌렸어요. 근데 연내에 이제 그 컬러 강판 이제 점유율 4위인 아주스틸을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인수를 이제 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주스틸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이 KG 스틸이 원래는 이제 컬러 강판 쪽에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동국 CM이 이제 컬러 강판의 업계 1위를 또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력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재무제표를 조금 보더라도 작년에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267억 정도가 나왔는데 벌써 지금 분기마다 200억 넘게 지금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어서 올해는 1,000억 원을 진짜 가뿐히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일단 뭐 영업이익이 4배 이상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제 지배 자본 총계도 1조 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아요. 1,95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동국CM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에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미국 시장에 좀 하락을 불구하고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시장이 좀 쉽지 않은 흐름들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장 초반에는 좀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약세 전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6만 원 하단에서 좀 머무르는 모습이고요. 장중한 때 삼성전자가 6만 원대를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좀 큰 반등을 좀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단기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다음 주에 좀 갖고 있는 모습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현재 금통위에서 0.25% 인하를 하면서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높은 CPI가 발표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망세가 이루어지겠으나 현재 금리 인하는 주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한적이었지만 소부장단에서는 나름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좀 강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주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단기 바닥을 좀 형성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바닥 형성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첫 출발은 좋았으나 장마감 지금 시각을 보니
양 지수 모두 다 지금 약보합권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벤트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금통위 쪽에서는 금리 인하 관련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이벤트를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일부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두드러졌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라이콤이 오늘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외 테슬라의 주가도 어떤지 변화가 어떤지 봤는데 세론으로 주가가 시간에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강보합권대는 잘 지켜주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테슬라가 어떤 이제 흐름을 보여줄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테마 섹터에서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로 인해서 출판주들이 급등세가 나온 하루였다라고 해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가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03% 오름세이고요. 장중에는 2,621포인트 장 초반에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 보합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승폭을 좀 내려가면서 하락폭을 키웠다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771.53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되네요.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참 이슈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장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습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래도 코스피가 2,600선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 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이 약간 꺾이겠지만은 그래도 3분기에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기 테마로 좀 볼까요? 창투사 쪽이 4% 넘게 상승세, 항공 쪽이 3.6%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한강 작가를 빼놓고는 시장을 이야기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세 예스24 홀딩스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밀리의 서재도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스24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밀리의 서재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3% 가깝게 상승, 웹툰 쪽이 2.1%의 상승. 그러면 실적 테마로 가볼까요? 실적 테마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이 1%, 방산 쪽이 0.7%, 카메라 모듈 쪽이 0.4% 넘게 상승 달려 나왔습니다. 업종 상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이 2.5%, 항공 쪽이 1.7%, 제약 쪽이 1.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09%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결국 2,600선을 소폭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한 부분 약간 아쉽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9% 하락세 77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함께 만나보시면은 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 가깝게 상승세, SK하이닉스 약보합권, LG엔솔 좀 크게 빠졌습니다. 3.7%, 삼성바이오로직스 3% 가깝게 상승 탄력 나왔는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내에서 HLB가 10% 넘게 급락이 나왔고 반면에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추가 상승세, 기아 강보합권, KB금융 1.5% 넘게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KB금융을 쌍끌이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2% 넘게 조정세 나왔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4.6% 넘게 상승하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 20조 원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보시다시피 HLB가 11% 넘게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FDA 측에서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HLB가 리보세라닙 승인을 향해서 아주 긴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라는 좀 우려감이 강력하게 좀 작용이 됐고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 나란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양극재 쪽 그리고 오늘 전기차 관련 기업들 대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리가켄바이오 여전히 꿋꿋하게 5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HLB가 이렇게 두 자릿수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서 삼천당제 오늘 5% 넘게 이 상승세,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ITC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상승세, 리노공업 5% 넘게 상승하면서 19만 원대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엔켄과 클래시스 모두 다 각각 3% 그리고 1%의 조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해내면서 오늘도 지수 상승이 많이 제한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2,600선 아래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77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이제 미국은 3분기 실적 발표를 금융주부터 먼저 돌입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 흐름 자체가 좀 다이나믹하게 상승으로 갈 만한 모멘텀이 사실 좀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소폭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전반적인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하방으로 가느냐는 일단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만개에 있는 불확실성이다라고 한다면 중종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한번 반영이 됐었고 지난주 국내 증시 움직임도 우리가 돌이켜서 복기를 해봤을 때 그렇게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에 대해 다른 점을 봤을 때 악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둔감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증시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이제 찾아가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지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일단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 앞뒀나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 통상적으로 대외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한 11월, 12월은 상승장으로 가는 기조 현상 모습들이 통계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11월, 12월 연말 랠리장을 기대를 해보면 10월 달부터는 계속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계속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을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 추적 관찰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구간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 코스피 지금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블랙먼데이 이후 빠지고 나서 지금 저점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점을 다시 올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다시 연결하고 저점 연결하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보시다시피 삼각수렴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평선들 역시도 지금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큰 모멘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한 방으로도 지수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뭔가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금투세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네. 금투세 관련 이슈와 함께 또 삼성전자 쪽에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하게 된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투심 자체도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이제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방으로 한번 제대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상승 전환과 그리고 안도랠리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통 이런 삼각 수렴 형태에서는 강력한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이 지금 상승 삼각 수렴 내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70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지가 변곡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00포인트 넘어가는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을 같이 함께 보면은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약지수랑 지금 같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제약지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지금 어떻죠? 매물대 지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만 더 크게 터져줄 만한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 이슈만 나와주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코스닥 지수와 같이 함께 커플링되면서 동조화되면서 움직임이 상방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우리 코스닥 시장에 전기차 캐즘이 이제는 좀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제 위주로 해서 수급이 또 다시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본다면 지금 구간 충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각 수렴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쌍바닥으로도 흐름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안도랠리 상승 전환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800포인트 이제 구간대만 제대로 좀 넘어서주기 시작하면 다시금 올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이제 900포인트대까지의 지수 회복세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간들 일단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일단은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테슬라와 TSMC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라든지 지금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지금 발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또 다음 주에 있으니까 관련해서 계속해서 실적 발표도 예의주시하시면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열리게 되는데 함께 또 실적 내용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코스피 2,700포인트, 코스닥 800포인트 돌파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시초가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또 시장에 한번 또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화재를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노팀이라는 기업입니다. 나노팀은 8월 달에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보통 이제 또 단기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한 달 반에서 길게는 한 3달 정도 조정 주고 나서 추세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 또 화재 관련 소식이 시장에 또 한번 들어와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들어오고 있는 시기라서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6년도경에 매출액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그런 이제 열 관리 전문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열 관리 소재뿐만 아니라 전기차 모빌리티 관련해서 배터리팩이라든지 통합 충전 시스템, 내부 배터리 충전기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설립 직후부터 현대차 그룹의 방열 소재 공급 사업으로 선정돼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방열 소재도 있고 방염 소재도 있고 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방열 소재는 롤팡 그러니까 그 화재를 막아주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그 열전도가 좀 둔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을 이제 방열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 방염 소재 같은 경우에 아예 그 확산을 막아주는 것을 방염 소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추세가 방염 소재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열폭주 방지 패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파일럿 라인도 구축을 해서 시제품을 글로벌 고객사에다가 공급을 하면서 관련 매출액도 지금 소폭 계속 발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각자 적극적인 고객사는 글로벌 배터리사 S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아닐까라고서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글로벌 1위 배터리 제조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F사의 시제품 의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이라고 한다면 CATL,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F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F사와도 지금 이 공급 관련해서 시제품 의뢰를 지금 받은 상황이다라는 점만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지금 최근에 이런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많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나노팀의 향후 이런 이제 매출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은 잠재 성장성이 좋은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구간들 같이 함께 보시면 지금 현재 8월 달 이제 저점 이후로 지금 주가가 반등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단기 손절가는 짧게 10,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12,500원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기존 전고점 구간대는 15,000원까지 상향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 열폭주 방지 이쪽은 테마가 아니라 모멘텀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나노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열린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이어진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한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이며 금리 인하 이력 자체로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성장 불안이 통화정책 전환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재정과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은 잡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세수 결선으로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수성을 위해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고 매입 수량도 늘렸습니다. 자사주 공개 매수 가격은 기존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7.2% 인상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수량은 기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5.5%에서 약 17.5%로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수에 투입하는 자금 규모는
기존 약 2조 6,635억 원에서 약 3조 2,245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5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3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9월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였던 지난 8월보다는 38.7% 줄었습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6조 2천억 원 증가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